제가 주치의라는 말은 사실 다들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제 네이버에서 주치의라는 말로 몇 개의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이런 내용들인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면 이제 주치의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주치의랑 상담해서 어떻게 해결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주치의가 누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녹내장의 주치의란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내장과 백내장이 있을 때 주치의랑 상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 뒤에 보시면 녹내장 주치의랑 상의하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제 백내장을 보는 백내장 주치의와 녹내장을 보는 녹내장 주치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층 더 그럼 주치의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주치의라는 표현이 익숙한 게 사실은 이제 대단한 분들의 주치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대통령 주치의가 대표적인 예고요. 재벌가에는 주치의가 정해져 있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주치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주치의는 뭐 굉장히 특별한 누군가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치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나를 진료해주는 모든 의사를 다 주치의다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치의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면서 진짜 주치의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럼 주치의가 있어서 좋다 아니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도 환자분들한테 별로 던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치의 얘기를 하면 이게 의료 전달 체계, 뭐 1차 의료 이런 얘기들이랑 같이 엮여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사이를 넘나들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WHO가 이제 의료 체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6개의 빌딩 블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의사도 필요하고 당연히 뭐 의료 정보 같은 것들도 공유가 돼야 되고 뭐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 딜리버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비스 딜리버리가 이제 우리는 의료 전달 체계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사실 하나의 딱 정해진 정의는 없고 여기저기 찾아보면 굉장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 의료가 공급자에게서 환자한테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어떤 의료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의 리워드를 받고 제공을 할 건가 이걸 좀 더 체계화를 시킨 게 의료 전달 체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전달 체계는 어디나 있다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걸 별로 체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그냥 가고 싶은 병의원을 가시고 딱 하나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상급 종합병원 가려면 의뢰서가 있어야 된다. 딱 그 정도의 의료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택이 이제 환자한테 맡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렇게 종별로 나눠져 있지만 환자는 이게 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의원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뭐 커다란 척추병원 이런 건 의원인가요? 병원인가요? 종합병원인가요? 뭐 사실 잘 모르죠. 뭐 상급 종합병원은 대충 대학병원이겠거니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는 어딜 가야 되냐라는 걸 전적으로 환자가 결정을 하고 이 의료기관들 사이에서는 서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냈던 단기 개선책인데 어디에도 주치의란 말은 없지만 환자를 담당하는 의원을 만들고 이 의원을 중심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의뢰와 해송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의원이라고 써놨듯이 이게 1차 의료기관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주치의인데요. 과연 이게 진짜 단기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 이거야말로 장기 개선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차 의료라는 얘기가 나와서 1차 의료로 조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1차 의료가 대체 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고 누구도 명확하게 정의를 못 하는데요. 1차 의료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세계 1차 대전 후입니다. 그 영화 1917 보셨을까요? 이게 이제 1차 세계 대전이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나와서 US 아미에 들어가는 이게 2차 세계 대전입니다. 1차 세계 대전에 이제 영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니까 다들 뭐 PTSD 환자도 많고 여기저기 부상 입은 사람도 많고 전체적으로 좀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데 막상 이게 의료가 제대로 제공될 만한 기반이 없고 전쟁을 하고 나면 국가가 별 돈도 없고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 보건부가 의료자문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이게 전문가 위원회인데요. 이 전문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건가라는 보고서를 내는데 이게 도선 보고서입니다. 도선 보고서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다 손으로 그릴 때니까 보시면 여기 까만 점이 1차 의료기관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헬스센터, 1차 보건센터라는 걸 이렇게 점조직처럼 쫙 지역에 깔고 요 점조직의 가운데를 2차 보건센터, 그러니까 우리 치면 병원이나 종합병원쯤 되겠죠. 여기 2차 보건센터를 만들고 2차 보건센터를 또 점조직처럼 깔면서 그걸 총괄하는 게 티칭 하스피털, 그러니까 3차 상급종합병원을 만들자라고 해서 요 의료 전달 체계를 여기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보건센터에 누가 근무할 거냐, 네. 그래서 1차 보건센터에 누가 근무할 거냐라는 얘기도 보고서에 같이 나오는데 보고서에서 1차 보건센터에서는 제너럴 프랙티셔너가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포괄적인 질병을 다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의료기관을 만들어야지라고 영국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영국이 생각하는 1차 의료기관이 저희가 생각하는 의원급이 아닙니다. 이제 이게 1차 의료기관의 도면인데요. 보시다시피 되게 큽니다. 네. 보시면 전체 조감도가 이렇고요. 이게 프라이머리 헬스 센터입니다. 프라이머리 헬스 센터고 층별로 뭐가 있는지 보시면 그라운드 플로어가 이제 영국에서 약간 지층과 1층 1층 정도 되는데요. 우리로 치면 뭐 지하층 같지만 여기 1층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외래 진료 센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사실들과 그다음에 작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치과,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을 쫙 1층에다 위치시키자라고 해서 도면이 나와 있고요. 퍼스트 플로어 실제로는 우리가 체감하기엔 이제 2층에 가까운데 퍼스트 플로어에는 입원실을 둡니다. 그래서 남자 입원실, 여자 입원실을 두는데 보시면 뭐 지금보다 저희보다 좋아요. 그래서 베드가 방당 뭐 2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입원실을 두자라고 하고 있고 2층에다 분만실하고 이제 또 약간의 수술 공간 같은 걸 같이 만드는 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맨 상층에는 뭘 두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맨 위에는 이제 간호사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 마트로니 수간호사인데요. 수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뭐 다른 널스들이 지낼 수 있는 기숙 공간이랑 뭐 주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맨 상층에 위치하게 해서 지금 저희가 느끼기엔 마치 병원처럼 보이는 이 프라이머리 헬스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지역마다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라이머리 헬스 센터의 기본 모형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영국도 물론 1인 개원이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좀 큰 거를 1차 의료 기관이다라고 칭하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제 저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1차 의료가 뭔가라는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합의된 정의는 앞으로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의료는 되게 그 지역의 니즈에 맞춰서 좀 발전해 온 경향이 있고 사실 국가마다 또 지역마다 되게 상황이 달라서 이걸 1차 의료가 어떻게 제공되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차 의료가 잘 되려면 이런 속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데 미국 할리먼이죠. IOM에서 1978년에 얘기했던 게 책임성 있는 개인의 의료 제공자에 의한 접근성, 포괄성, 조정 기능, 지속성을 가진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의사, 스쳐 지나가는 의사가 아니라 어떤 환자를 책임져주는 의사가 있고 이 사람이 내 환자를 책임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24시간 혹은 거리적으로 굉장히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웬만한 건 다 봐주는 포괄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기관에 보냈을 때도 어디를 보낼지 결정하고 그걸 보낸 결과를 또 받아보고 하는 조정 기능을 가지고 단발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6년에 뭐 업데이트돼서 나온 얘기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국내 정의도 비슷합니다. 국내 정의는 최초 접촉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갔고 역시 포괄성, 조정 기능, 지속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뭔가 불편할 때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불편할 때 그냥 단발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봐오던 관계에서 이 환자한테 맞는 서비스를 조정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걸 다 내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자원들, 다른 의료기관들을 잘 끌어모아서 제공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기능을 해야 1차 의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지속성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환자가 그냥 오다가도 사실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사실 궁금해도 이걸 또 전화를 해보기 좀 미안한 느낌도 있고 이게 전화해도 되나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고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 1차 의료 학회를 갔었는데 유럽 1차 의료 학회를 갔었는데요. 거기 플래너리 세션을 했던 영국 GP 선생님이 자기를 트레이닝 해줬던 GP 의사는 그 지역에서 5대째 GP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환자가 자기 아기 때부터 봤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너희 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날 때 받아줬고 너희 아버지가 나를 관리를 해줬고 이제 내가 죽을 때는 네가 봐주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정말 이제 좀 장기간 관계를 맺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의료의 목표도 사실 되게 합의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조금 뭐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의료의 질,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잘 받게 하는 거 이게 목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환자가 좀 더 의료기관에 왔을 때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의료기관에 오는 게 되게 좋지 않은 일인데요. 왔을 때 좀 더 기분 나쁘지 않고 좀 더 뭐랄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주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형평성도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친한 관계에서 검사를 권하거나 권하지 않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의료비나 의료 이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가 구축되려면 결국 이 1차 의료가 잘 기반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뭐 의사나 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접근성, 포괄성, 조정 기능, 지속성, 최초 접촉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 다학제 팀이라든지 지역 기반 같은 것들도 흔하게 거론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컷 1차로 얘기를 했는데 주치의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주치의는 이 1차 의료가 잘 제공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이제 꾸준히 관계를 맺으려면 결국은 의사 환자 간에 굉장히 친밀하게
엮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주치의 제도가 엮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의 공통 요소를 보시면 이제 지역 기반으로 보통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데랑 너무 떨어져 있는 데서 갑자기 주치의를 딱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가 주소가 있는 데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는 저 사람이 내 주치의고 주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내 환자고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는 자기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기관이랑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딴 데로 의뢰하고 의뢰 결과를 받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 요소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컨티뉴이티 오브 케어 측면에서 주치의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컨티뉴이티 오브 케어를 세 개의 타입으로 나눠서 분석했던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보가 공유되면 의사가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포메이션이 컨티뉴어스하게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고 환자의 매니지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릴레이셔널한 컨티뉴이티가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현재로서는 이 관계를 강하게 가져가려면 의사랑 환자가 1대1로 계속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합니다. 주치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협에서 예전에 한번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들, 신문 기사에 났던 것들인데 보시면 컨티뉴이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게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지기 기능을 너무 강하게 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문지기 기능을 얼마나 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보시면 등록 환자 관리 등 부가적인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심야 환자 관리가 어렵고 책임 소재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다 했는데 재택의료 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네. 뭐 추가적인 재정 소요도 필요하다고 하시고 하는데 다 맞는 얘기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의료 정책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기저에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정부와 의협 혹은 개원이들 간의 좀 갭을 줄여가는 게 사실은 주치의 제도 도입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의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게 국내 1차 의료에서 저런 주치의 제도를 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사실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는 저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굉장히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가 환자를 A부터 Z까지 웬만한 걸 다 봐주겠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고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팀을 꾸려서 해결하겠다라고 해도 이렇게 팀을 구성하면 구성할수록 별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일당초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1차 의료는 정확히 행위별 수가에 굉장히 의존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검사를 하고 약을 주고 이런 행위가 이제 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행위지 이걸 자꾸 환자한테 뭔가 이 검사는 필요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뭐 관계를 잘 맺는다든지 사실 이런 게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는 행위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의료 인력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있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의료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개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제 1차 의료에서 포괄적 진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내 의사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인데 이걸 그냥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사실 지금 종합병원급에 많이 계시고 1차 의료기관에는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또 1차 의료랑 협업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직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게 종합병원급에 주로 근무하시고, 또 1차 의료에서 의료사회복지사를 고용할 만한 뭐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도 존재를 하죠.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진료 행위를 하라라는 의료법이 있는데, 나 혼자서 간호사 한 명 고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되게 좋은 분이 있어서 옆에 있는 의원이랑 이분을 코디네이터로 같이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간호사는 우리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옆에 의원에서 뭐 조금 하고 우리 병원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좀 연차도 높고 경험도 많은 분들인데, 뭐 오전 파트타임 근무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A 의원에서 파트타임 하고 그다음에 B 의원에서 또 파트타임 하고 해서 이제 건수를 모아서 이렇게 근무하신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선 사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변해라라는 압박은 있습니다. 조금 야 서비스가 이게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조금 더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은 다들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는 어떻게 하나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미국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되게 보험사 중심의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시스템이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ACO도 있고 뭐 HMO가 트레디셔널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밖에 각종 시범 사업이 있어서 뭐 페더럴리 펀디드 헬스센터, 페이션트 센터드 메디컬 홈, 뭐 이런 것들이 쭉 존재합니다. 이제 미국은 1차 의료 의사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치의 제도가 법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는 뭐 주치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이 내 주치의는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보험사마다 주치의를 정하도록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주치의가 있고, 이 주치의를 통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게이트 키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보험사가 코스트 세이빙을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도 주치의가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는 보통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내과, 그 일반의 정도를 주치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아는 소아과에, 산모는 산부인과에, 나머지 성인을 뭐 가정의학, 일반의, 내과의가 나눠서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모 보험사의 주치의 등록 화면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전공이 떠 있고, 그다음에 이 주치의를 경험한 그 보험사 고객님들의 주치의 평가 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점을 보고 별점이 마음에 안 들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범 사업을 보면 약간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1차 의료라는 게 뭔지 좀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 오바마 케어랑 같이 나온 PCMH입니다. 여기 주요 컨셉에서도 보시듯이 사실은 1차 의료의 지향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포괄적이고 접근성 좋고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심의 1차 의료를 제공하는 게 PCMH입니다. 여기서 컨티뉴이티에 중요하다고 했던 아까 정보 시스템, 이 미국에 그 당시에 별로 없었는데 정보 시스템을 좀 더 강조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CMH를 하면서 미국도 1차 의료 팀의 덩어리가 점점 커지는 형태인데요. 사실 미국도 이제 그 전에 개인 개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덩어리 지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사랑 이제 의사를 보조하는 인력, 이 사람들이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면서 쉐어드 서포트 팀에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필드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쉐어드 서포트 팀에 누가 들어있냐? 결국 우리가 다학제 인력이라고 보통 부르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약사, 헬스 코치, 그 밖에 여러 인력들이 이 쉐어드 서포트 팀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의사랑 의사를 보조해주는 그게 간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호조무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 팀은 요 팀이 하나의 의원이기도 하고 혹은 같은 의원 안에서 이렇게 팀을 나눠서 환자를 관리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1차 의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이제 페더럴리 펀디드 헬스 센터라는 데 보시면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1차 의료 인력 기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페더럴리 펀디드 헬스 센터는 의료 취약지에 있거나 혹은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 취약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면 페더럴리 펀디드 헬스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취약자 진료분에 대해서 일종의 기금으로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의료기관인데요. 여기서 주마다 좀 다르지만 필수 인력이 이거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의사랑 그다음에 간호사, 의사 보조 인력이 여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그 널스 어시스턴트처럼 여기는 메디컬 어시스턴트가 따로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 보조 인력을 두게 하고 있고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3파, 의료사회복지사 이제 여기까지가 필수 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필수 인력 기준을 개원하고 몇 개월 내에 못 채우면 펀드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채워서 운영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형태도 보시면 굉장히 1차 의료가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이 같이 하는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CMH의 뒤를 잇는 사업이 CPC 플러스인데요. 컴프레hen시브 프라이머리 케어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시 이제 PCMH랑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선택권을 몇 개 더 줬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트랙 1과 트랙 2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조금 더 포괄적이고 중증 환자를 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숟갈을 더 얹어줬고요. 재정을 이제 혼합 수가로 주기 시작합니다. PCMH부터 이 미국의 재정이 혼합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미국 재정을 보시면 거의 이제 피포 서비스 베이스로 오다가 PCMH에서 캐피테이션 개념을 살짝 깔기 시작하면서 CPC 플러스는 그걸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케어 매니지먼트 피 이게 캐피테이션에 해당하는 그냥 환자 관리료 같은 개념으로 등록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퍼포먼스 베이스드 인센티브 페이먼트 이게 질평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행위에 대한 행위별 수까지 보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제가 아까 CPC 플러스로 오면서 이제 의사 선택권을 더 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모두가 1차 의료 기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이렇게 인두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국가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들어오면 행위별 수가와 인두제 비율을 요 4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해에는 행위별 수가가 너무 많은 건 버리고 조금 인두제 비율을 높여가는 형식으로 약간의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바꿔간다라는 게 CPC 플러스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영국으로 보시면 사실 영국은 1차 의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1차 의료 기관을 보통 GP 서저리라고 부릅니다. 왜 서저리라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GP 서저리에 누가 등록할 수 있냐 하면 아무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국 국적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여권만 있어도 할 수 있고 호텔 예약 서류만 있어도 할 수 있고 노숙자라도 내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걸 증빙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땅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GP 서저리에 등록 가능하고요. 이 GP 서저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NHS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든 GP 서저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래 진료 가고 방문 진료합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
간호사 교육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간호사 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인들이 잘하시는 분야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모유수유 교육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하시면 그것만 따로 세션을 열어서 홍보해서 그 지역 외에 있는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단서, 의뢰, 그다음에 검사나 뭐 처방 관련된 것들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서비스도 일부 있는데요. 주로는 예방접종 관련된 것들이 영국에서는 비급여 서비스의 대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국에 주치 등록하면 굉장히 뭔가 제한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시는데, 사실 영국 주치의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거에 대해서 그 해당 GP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상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주된 변경 사유로 이제 이사, 그다음에 현재 다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GP 서저리가 환자인 나랑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바꾸셔도 되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증빙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GP 환자 목록에서 삭제된 경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GP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든지 해서 GP가 환자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다른 GP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GP도 환자를 등록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내가 보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새로 환자를 받았을 때 기존 환자한테 충실할 수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내가 가는 지역 말고 우리 서비스 지역보다 너무 멀리 산다. 혹은 이 사람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데 내가 여기까지는 방문 진료를 못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 환자에서 거부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되게 자주 바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에 드는 GP를 만나면 정착해서 쭉 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영국 GP 서저리는 NHS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1차 의료 의사가 굉장히 많이 근무합니다. 런던 같은 데 찍어보시면 10명, 20명 근무하는 GP 서저리 굉장히 많고요. 간호사가 거의 동수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보조 인력들, 행정팀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보조 인력은 이제 지역 상황에 맞게 약사가 근무하는 곳도 있고, 혹은 이제 산부인과가 좀 멀면 산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좀 특성에 맞게 하고 있지만 좀 덩어리가 큰 형태인데, 영국도 원래 이렇진 않았고 1인 기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에 조사했을 때 영국의 1인 기업이 40%였는데 2014년에 10%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금은 더 줄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뭉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커지는 형태로 가는 게 또 영국의 형태입니다. 지금은 의원 단위로 뭉치는 걸 넘어서 지역 단위로 더 뭉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워크는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단위의 1차 의료 의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자원을 다 공유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영국이 이제 원래 영국이 지향하는 건 GP 한 명당 환자 1,000에서 1,500명인데요. 현실은 GP 한 명당 2,0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3,000명 등록하면 GP 몇 명이죠? 15명 정도, 3만 명이면 GP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P 서저리 큰 데는 한 두세 개만 묶여도 되고, 작은 데는 조금 더 묶여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머리 케어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환자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환자가 우리 병원이 좀 쉬는 날에 옆 병원에 간다 하면 이제 옆에서 또 봐줄 수 있게 정보를 좀 공유를 하고, 우리 병원은 초음파가 없는데 우리 옆 병원에 초음파가 있다. 그러면 옆 병원 가서 초음파 받고 오세요. 그래서 초음파 정보만 나중에 결과만 내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PCN입니다. 이제 PCN 모형은 되게 다양한데요. 뭐 이렇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끼리 다 동질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덩치 큰 의원 하나가 이렇게 리딩해서 나머지를 끌고 가면서 서비스를 쫙 나눠주는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 PCN이 되면서 이제 1차 의료 내에서 웬만한 환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들이 쭉 제공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영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의 PCN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게 CCG인데요. 클리니컬 커미셔닝 그룹이라고 해서 지역 의료인 단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 지역 의료인 단체가 이제 기초 지자체, 시군구별로 존재를 하고 여기서 해당 지역에 어떤 보건 사업을 할 건지, 해당 지역의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영국은 이제 인두제 국가다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이제 지금은 총액계약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GP 클리닉 하나하나랑 NHS가 계약해서 주는 인두제였지만 지금은 NHS가 CCG랑 계약을 하고 총액을 내려주면 이 CCG가 자기 지역에 있는 GP들한테 예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자기 동네에 사는 GP들의 평가와 관리도 CCG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연구에서 나오는 얘기는 요 CCG랑 PCN이 행정구역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좀 더 맞추려고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는 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CCG가 돈을 어디서 받냐 보시면 NHS가 CCG로 돈을 주죠. NH 재정의 61%를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어큐트 케어에 들어가는 일부를 빼고는 다 CCG로 들어가서 CCG가 지역에 배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NHS가 이제 일부 뭐 비싼 서비스라든지 뭐 치과나 뭐 약 관련된 것들 이런 몇 가지 CCG에서 배분이 안 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CCG는 이 돈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냐 보시면 CCG별로 금액 배분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네, 뭐 되게 복잡하지만 1인당 정액에다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쓴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산출해 하고 그리고 지역 특화 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어, 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는 유난히 알코올 중독이 많다. 근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동네 의원들끼리 손잡고 해보자 라고 하면 지역특화 공중보건 사업 인센티브에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가 올 때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지 물어보고 기록하고 몇 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의원들이 항상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진 않으니까 아 나는 그거 하기 싫어 하는 의원이 있을 거잖아요. 안 하면 돼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영국 가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 그러면 안 하면 된대요. 그러면 안 하고 하는 의원들끼리 인센티브를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안 하겠다 하면 뭐 그것도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본인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만들다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서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영국 1차 의료가 돈을 어떻게 받냐 보시면 전체 의료비 중에 60%가 저 CCG에서 쭉 들어오는 총액 계약으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두제를 대체하는 내가 뭐 환자를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기본적으로 받는 비용 이게 60%가 되고요. 15%는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받게 되고 10%가 10에서 한 15% 정도 QOF를 통한 성과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1차 의료 기관의 건물 임대비 같은 걸 이제 NHS가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건물 임대 월세 지원 뭐 이런 것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작년에 이제 19년에 의료비가 총 65조가 나갔는데 여기 의원급에 17조가 나갔어요. 근데 본인 부담금으로 나간 게 21조입니다. 그리고 질평가로 얼마 나갔냐? 그럼 의원급의 가산금은 185억 나갔어요. 185억이면 실제 이제 전체 쓰는 의료비 0.02%. 그러니까 질평가는 별로 의원급에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포괄 수가는 뭐 DRG 같은 게 일부 있지만 사실은 이제 1차 의료에서 많이 안 쓰는 수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위별 수가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형태입니다. 네, 영국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질평가 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질평가 보상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도 다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이 오래돼서 굉장히 좀 체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의 영역을 나누고 이제 지표가 되게 많습니다.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데 19, 20년에는 559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지표 기준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표를 보시면 달성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네. 보시면 뭐 기록을 하고 온고잉 매니지먼트 같은 거 보면 APB 있는 환자한테서 뭐 스코어링을 하고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를 하면 수가를 주는데 보시면 이게 스레시홀드라는 게 있어서 이게 어치브먼트 스레시홀드를 안에만 들어오면 100% 배출인데요. 보시면 100% 달성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환자가 안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거부할 때가 있으니까 이걸 100% 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90%까지 달성하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타협된 목표점을 잡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걸 잡고 뭐 혈압 환자에 대해서도 역시 타협된 목표점을 잡습니다. 그 보시면 저런 이제 클리니컬한 걸 좀 넘어서서 이제 지역 보건 쪽 지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스모킹에 대한 지표들. 그래서 스모킹 환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15세 이상의 뭐 커런트 스모커에 대해서 기록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 쭉 보면 지표 스레시홀드가 정해져 있고요. 뭐 프리스크라이빙 세이프티에 대해서도 질평가를 해서 포인트 되게 많이 주죠. 27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질평가에 이런 게 들어가니까 내가 단순히 그냥 옳은 사람 약 처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위를 같이 그러니까 원래 가이드라인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같이 해서 여기서 점수를 따서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차 의료 사업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의원급 만관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인데요. 보시면 전부 대상자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만 1차 의료를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형태인데 그래도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보시면 의료기관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깎아줘요. 근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약을 꾸준히 받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등록한 뒤에 뭔가 주치의로서의 관계를 맺나? 그러니까 진짜로 환자가 이 사람을 주치의라고 생각을 하냐? 이제 그렇진 않아요. 그냥 고혈압 당뇨병 약 받는 병원인 거죠. 근데 저 병원에 가서 꾸준히 약을 받는다. 예, 그거 하나를 달성을 하는 거고 보시면 조직도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의료기관 따로 그다음에 교육은 보건소 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로 보건소 가서 교육을 잘 안 받아요.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에는 협업 시스템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건소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오. 딱 요 정도 안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 안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거에 그냥 스피노프 저는 죄송합니다.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는 거의 뭐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 대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갔다 하는 거랑 이제 질병가랑 약간 엮었다 하는 거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라고 현재 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의 전 단계도 했었어요. 근데 그 시범 사업에서는 이제 1차 의료 기관이 환자랑 이제 주치 관계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포괄 평가를 해주고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한테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외부에 따로 뒀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의원도 갔다가 뭐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도 갔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귀찮거나 거동이 어려우시면 잘 안 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주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이 시범 사업에서는 팀을 만드는 거를 중요시했습니다. 이 외부에다 팀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부의 팀을 한번 더 보자라고 해서 그게 외국과 같은 형태의 큰 팀은 아니지만 케어 코디네이터를 교육을 하고 케어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환자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사업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주치의를 지향했다기보다 이제 특정 질환 관리에 굉장히 초점이 가 있고 포괄 평가는 하지만 결국은 끝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주치의가 필요한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인가라는 의문은 좀 갖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케어 코디네이터를 두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기관 연계를 하라라는 말만 하지 그걸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계 기관이 저런 게 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연계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나? 그 연계를 했을 때 그 기관은 뭐 받는 어드밴티지가 있나? 혹은 뭐 의원은 받는 어드밴티지가 있냐? 이런 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연계는 굉장히 선의에 기대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제 다학제 팀은 이제 걸음마 단계긴 한데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고 모든 다학제 팀이 의원에 있을 수가 없으니 외부랑 또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외부랑 같이 하는 활동은 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주치를 간단히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기 괄호치고 팀이라고 썼는데 의사 혼자서 주치를 할 수가 거의 없고 적어도 이제 의사와 간호사 그 이상의 다학제 팀들이 같이 들어와줘야 실제 제대로 워킹을 하는 팀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1차 의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 어느 나라나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령화가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가는 게 1차 의료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고요. 그러면 이제 노인 환자들은 의료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돌봄 욕구가 굉장히 큰데 기존의 1차 의료가 의료에서 코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 사실 이걸 좀 넘어서서 소셜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라든지 다른 뭐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데까지 연계해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넘나들면서 협업하는 역할을 1차 의료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영국에서 나오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여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이쪽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차 의료에서 주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방향은 앞에 나온 그 수많은 연구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려면 특정 질병 관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통상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보는 의료적 담당자가 되어야 할 거고요. 1차 의료 주치를 누가 해야 하느냐도 국내에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차 의료를 하는 과라는 게 우리는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뭐 특정 분과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이슈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역에 맞게 서비스 제공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1차 의료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 포괄적인 1차 의료 서비스, 지속성 조정 기능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인센티브를 잘 줄 거냐 하는 게 같이 정립되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치 얘기를 하면 사실 주치를 하려면 전부 다 해야지 왜 노인 주치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들 하시고요. 그 의견에도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저는 노인 주치부터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하더라도
몇 년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를 주치의로 커버할 수 있고 여기서 확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가능성 있는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 보건의료 재정 같은 것들도 사실 처음부터 뭐 시범사 같은 거 없이 확 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한다면 노인부터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치의에 대해서 환자들도 별로 인식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치의가 수요 없는 공급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어봤는데, 예, 주치의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 보신 분들, 그다음에 의료 제공자들은 주치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료에 그 관심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그거 뭐예요? 내지 그거 왜 해요?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치의를 한다고 모든 환자가 호의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한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되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의료기관 많이 오고 좀 의사랑 서비스를 좀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일 텐데 그러면 체감이 높은 노인부터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사실 의료만 연계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돌봄, 요양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묶어야 되는 역할을 주치의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연습해 보기에도 사실은 노인이 의료와 돌봄, 요양 쪽에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NHS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홈페이지인데요. 네, 코로나 터진 뒤에 홈페이지군요. 네,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이제 심해지기 전에 놔뒀던 홈페이지인데 들어가면 대문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 케어라고 부르는 인테그레이티드 케어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NHS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공단 홈페이지 맨 처음에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 보면 헬스와 케어를 같이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써놨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점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합돌봄이 노인 사업이냐 그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이 제일 수요가 많기는 하죠. 그러면 노인 주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가 그냥 이상향을 꿈꾸면 사실 되게 이상향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이랑 엮어서 빨리 해볼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통합돌봄을 위해서라면 기초지자체 단위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환자 등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나의 의료적 욕구를 이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랑은 등록은 했는데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다리가 아프면 옆에 정형외과 병원에 가고 MRI가 찍고 싶으면 그 옆에 신경과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게 주치의로서의 실제로 펑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법상에서는 이걸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이제 다른 혜택이랑 엮어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하시고 등록한다는 게 이런 정도의 강제성을 갖는다라는 걸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엮을 수 있는 건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지자체나 장기요양 같은 이런 지역의 복지 사업들 이런 혜택이랑 엮어서 같이 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연계 얘기를 하는데 보건이랑 복지가 같이 좀 엮이려면 대부분의 복지를 담당하는 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랑 의료기관이 좀 제대로 관계 형성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두 개를 좀 나눠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도시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1차 의료기관이 굉장히 현재 산재한 1차 의료기관을 그대로 두고 갑자기 공공형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반발도 많고 확산 가능성도 적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쨌든 민간 의료기관 중에 이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먼저 공모를 하고
그래도 없는 경우에 그 역할을 일부 보건소나 의료원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농촌에 가면 좀 큰 데는 그래도 민간 의료기관이 있지만 사실 뭐 굉장히 작은 군단이나 이런 데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데는 보건소나 의료원 통합보건지소 같은 데서 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도록 역할을 좀 바꿔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차 의료기관에 도대체 누가 근무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해외를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저렇게 근무하면 되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저런 류의 수가들이 다 없고 저 모든 수가를 한 번에 만들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한다면 저는 내부 필수 인력으로 적어도 한 2명, 미니멈 2명, 보통 한 3명 정도는 돼야 방문 진료를 나가실 수 있으니까 3명 정도의 의사와 거의 동수의 간호사 정도는 근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사회복지사는 일본 같은 데도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일은 거의 없는데 굉장히 협업이 잘 되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처럼 이 1차 의료 연계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사를 한 명 더 둘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이 의원에 있는 환자들의 사회복지를 좀 관리를 해주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의료인은 의료기관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법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치팀을 만들면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팀에서 제일 먼저 환자가 오면 하는 일은 등록이겠지요.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를 받아서 질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받고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텐데요. 하나씩 보시면 사실 저는 등록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든 등록을 해도 된다라고 열어놓되 다만 이제 저희가 지자체랑 이제 좀 더 엮어서 시범 사업을 할 거면 지자체에서 의뢰받는 사람 그리고 제가 장기요양 대상이라든지 등급의자 같은 거동불편자 역시 이제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좀 우선 등록 대상자로 두고 이분들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으면 대신에 이 사람들은 지자체 복지사업이나 장기요양 지원을 받고 싶으면 진짜 주치의한테 관리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물론 뭐 상황이 다 똑같진 않지만 장기요양 재가급여랑 등급의자만 계산을 했을 때 기초자치단체 한 2,800명 정도씩 분포를 해요. 물론 이게 고르게 분포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의사가 보통 외국에서 GP가 등록을 1,000에서 1,500명을 받는 게 아이디얼하다고 하는데 사실 노인 환자는 이제 그 동수를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고 한 300명 정도를 받는다 생각했을 때 의사 9명 정도만 구하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이런 분들의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공 서비스는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뭐는 주고 뭐는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통상 관리를 쭉 하면서 필요시 방문 진료라든지 뭐 전화를 통해서 하는 비대면 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사실 저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행기 관리나 야간 콜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행기 관리가 되려면 사실 병원과 의원 간에 굉장히 연계가 좋아야 되고 야간 콜을 받으려면 의원들 간에 당직을 설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만큼 의원들이 서로서로 덩치도 커지고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요원한 얘기고 인원이 적은 상태로 야간을 돌리면 너무 힘들고요. 앞으로 좀 이런 서비스들이
커지고 참여 의원이 많아지고 하면 의원들끼리 연합을 해서 순번을 정한다든지 해서 야간 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재원이랑 수가는 결국은 이제 지금의 행위별 수가를 좀 버려야 저희가 좀 원하는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요. 이 100% 행위별 수가는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의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만드는 문제기도 한데요. 이제 행위별 수가에서 한 번에 바꾸진 않되 점진적으로 좀 묶음 수가를 올려가서 또 묶음 수가가 충분히 들어오면 인력 고용 같은 게 훨씬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묶음 수가의 비중을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묶음 수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게 결국은 등록 환자 관리비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자 정도를 관리를 하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수가를 정액 수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노인분들이 월에 한 40만 원 정도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만 원 정도 등록 환자 관리비로 받고 등급 외자는 그보다 더 높게 장기형 등급자는 10만 원 이상 해서 그냥 월 정액 수가를 매기면 한 300명 정도 등록을 하시면 월 1,000에서 2,000 정도 수준의 등록 환자 관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별 수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등록 환자 관리비를 이만큼 주면 인건비가 나오죠. 그래서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오고 대신에 등록 환자 관리비에 따라서 환자 등록에 따라 간호사는 계속 추가해야 되는 걸 명시를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환자도 좀 늘고 환자가 늘은 만큼 간호사도 늘고 팀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원은 이제 뭐 주겠다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마음대로 썼는데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분들은 건강보험이 담당을 하고 장기요양 등급자는 이제 장기요양에서 재원을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같은 얘기고 1차 의료랑 그 복지 제공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지 제공 기관이랑 네트워크를 가지는 의원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장기요양센터랑 같이 한두 개 같이 일하시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몇 개랑 같이 협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거기서 좀 더 넓히고자 하면 굉장히 넓힐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의욕 있고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들 위주로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럼 시군구에서 요새 장기요양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데 의료기관이 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때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간호사가 충분한 수가 만들어지면 이 회의에 의사가 꼭 갈 필요는 없고 의원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혹은 뭐 사회복지 선생님을 고용하시면 사회복지 선생님이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에 이런 사람들은 좀 사회복지적인 서비스가 필요해 보이는데 받아달라, 뭐 한번 조사를 해달라, 뭐 이런 걸 의뢰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협의체에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치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냥 선의로 모여라 내지는 자문비 정도 드리겠다 이런 걸로는 협의체가 굴러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강한 묶음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 협의체가 지역에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이 노인 주치 기관에다가 쓸 수 있고 그걸 단순히 그냥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노인 주치에서 하는 뭐 환자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지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병의원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지자체가 어떻게 좀 더 병의원이랑
영향력을 같이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은 사실 계속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의로 같이 일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그러면 지자체랑 같이 일하는 게 병원도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야 될 텐데, 등록 대상자를 의뢰하는 것도 지자체가 될 거고, 의원에 대한 인력 지원도 지자체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나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선생님이 나와서 한 번씩 평가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물리 작업실에서 선생님들하고 서로 의뢰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의원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의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지자체가 원하는 형태이자 의원에 좀 도움이 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 공간 임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1차 의료 팀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자체랑 협업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는 간호사가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하는 1인 의원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인 의원들은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뭐 어디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공간을 좀 내줄 수 있으니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로 이사를 간다든지 할 마음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공간이 문제라면 공간 지원 같은 것도 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인 주치 기관에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잘 돼서 국내 1차 의료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환자랑 의사 모두 다 만족하는 1차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몇 개 써봤습니다. 1차 의료를 할 의사랑 간호사가 대체 얼마나 있냐.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직시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냥 돈만 주면 할 수 있을 거냐, 우린 정말 얼마나 교육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우선순위가 뭔가도 우리가 합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산발적으로 1차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복지부에 뭐 여기저기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하시는데, 이게 옳을까? 우리가 제도를 바꾼다면 뭐부터 바꿀지 좀 우리끼리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치의랑 1차로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다학제 팀을 운영하는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영국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실 서구권은 우리보다 훨씬 평등한 문화인데, 거기서도 다학제 팀을 만들면 뭐 일을 시키네, 누가 시켰는데 나는 시키는 일을 하기 싫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학제 팀을 만들어서 상명하달이 아니라 정말 잘 사이좋게 운영할 만한 문화적 기반이 되어 있는가. 물론 잘하시는 분들 저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떻게 주치의가 뭔지, 어떻게 좀 친밀하게 주치의를 선택하게 할 건가 하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인센티브 얼마 준다고 주치의가 될 건가. 앞서 고당 사업 얘기 드렸지만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등록은 시켰지만 결국 이 사업의 끝까지 지금 주치의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환자들한테도 좀 더 긍정적으로 정착시킬 건가 하는 게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내 환자를 내가 관리하는 거, 그리고 환자도 저 사람은 내 의사야라고 믿는 게 굉장히 책임성 있는 의료인데, 우리 의료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1차 의료가 좀 바뀌어서 진짜 이렇게 책임성 있는 의료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정말 많은 시간 준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먼저 주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료 전달 체계와 1차 의료의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1차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을 위한 1차 의료 노인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 환자 등록, 제공 서비스, 재원 수가, 의료복지 네트워크, 지자체 영향력 강화까지 정말 한 부분 한 부분마다 교수님께서 참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이런 제안들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치의 제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시는 그 질문들도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진짜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분들이 과연 1차 의료에 참여할까 그런 정말 많은 질문들 저도 참 공감했습니다.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 들으면서 들으셨던 뭐 질문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 먼저 빨리 하려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들었고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마지막에 생각해볼 문제는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한 2018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막 그런 고민도 좀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용어도 그렇지만 1차 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국민들한테 체감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게 오히려 그 어떤 정책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지적까지도 처음에 함께 해주시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혜진 교수님 함께 했던 이제 연구에서 그 주치 제도라는 이 제도의 명칭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이해하기로는 주치 제도라고 하면은 딱 와닿긴 하지만 사실 그 보건의료 영역의 다양한 인력들이 함께 한다는 그 팀 기반의 어떤 그 1차 의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치라는 것이 이제 의사 중심적인 어떤 용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다 함께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신 생각해 볼 거리를 이제 다 함께 고민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사회 영양사나 지역사회 치료사들도 함께 더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동참할 어떤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이 저는 이런 1차 의료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구축되지 않았던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커뮤니티 케어도 지금 현재 보건의료와 적정하게 손잡지 못하는 그 단초는 열쇠는 결국 우리나라의 1차 의료가 처음부터 구축되지 않았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힘을 발휘해서 그 주치의를 포함한 1차 의료를 좀 바로 세우는 뭔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지금 재택의료센터도 이제 그 열심히 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 여기 김창호 교수님도 와 계신데 그 재택의료센터도 비슷하게 이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노인을 위한 좀 중증도가 좀 높은 이제 노인을 위한 그런 1차 의료인데 재택의료센터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차 의료 주치 팀제와 이제 그 연결성
에 대한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망관제가 뭐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망관제가 결국 발전하면 주치의제가 될 거다라는 약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망관제가 이제 주치의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 네, 그냥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재택의료 센터 김창호 선생님도 계시지만 논의할 때 이제 그게 주치 제도에 방해가 될 거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재택의료 센터가 주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외래를 많이 보는 주치 선생님도 계신 거고, 근데 이제 외래를 보고 방문 진료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 중에 굉장히 단절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재택의료 센터가 방문 진료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전혀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냥 재택의료 센터는 사실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주치 의료기관이고, 사실 이제 의사랑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서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좀 우리 사회에서 진짜 주치의를 좀 선도적으로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택의료 센터에서 뭐 외래 비중을 좀 더 나중에 재택의료 센터라고 이름은 안 붙이겠지만 외래 비중을 더 넓혀가지고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게 약간 외래형 주치의가 되는 거고, 그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느냐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재택의료 센터가 시작점으로 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참여한 거라서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망관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에 대해서 등록하겠어, 내가 당뇨에 대해서 등록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저희 주치의에서 얘기하는 등록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망간제를 하는 의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포괄적으로 보시는 분들인가, 역시 거기에도 의문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진짜 저희가 기대하는 주치의가 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등록에 대한 개념이, 제가 1차 의료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과 등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등록이 뭔가도 전혀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린 전부 다 1차 의료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 오신 분들이신데, 환자가 접수하는 거, 이제 그게 등록이냐, 아니면 그냥 내 환자 리스트에다가 이름을 올려놓는 거, 그게 등록이냐,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정말 등록 환자 관리라는 게 더 포괄적이어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게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등록이지 뭘 등록을 따로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 토론을 한번 해보고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다들 전문가지만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망간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등록이라는 게 해당 사업에다가 사인하고 들어온 거지, 환자가 이 병원을 쭉 다녀서 뭐 나는 이제 무릎이 아파도 이 병원에 오고, 뭐 배가 아파도 이 병원에 오고, 뭐 그러겠다는 뜻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전환시킬 수 없다면 실제로 주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듯이 그냥 고혈압 당뇨병을 열심히 보시는 선생님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교육 수가 정도를 더 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뜨겁게 토론하시기 전에 이게 화면이 두 개니까 네. 오늘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노인 주치의가 실현 가능한가 하는 그 도전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일부 전까지 되겠어? 이런 느낌이었다가 듣고 나서
되겠구나, 라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희망을 가졌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제목에 반응하시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면서, 이게 노인 주치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영국식 그 CCG를 에서 하고 있는 그 총액계약제,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주치제도 또는 노인주치제도를 도입한다면 핵심 기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흔히 영국은 인두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그 총액계약제다. 그리고 심지어 NHS 재정의 60%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리니컬 커미셔닝 그룹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유사한 그룹은 지역의사회 정도일 텐데, 지역의사회 말고 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 CCG 역할을 해서 건강보험 또는 장교양 재원에서 일정 부분의 총액 계약을 맺고, 그리고 CCG 산하 하에 이제 그 의료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지자체 산하에서 아마도 그 다수는 돌봄기관이 들어와 있겠죠.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돌봄 SOS 아니면 통합돌봄 선도사업 안에 다수의 이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 회원기관 안에 자격을 갖춘 이제 1차 의료기관들이 많을 필요도 없고 한두 개, 뭐 두세 개 정도. 그리고 교수님 한 의사 9명만 있으면은 풀커버 한다 하실 정도였으면, 어쨌든 뭐 의사 한 두세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들어가서 그 총액 계약을 하고 있는 그 통합돌봄 지자체 안에서 그 활동을 하게 하면은,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 연계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의원에 등록을 하면 기본적인 통합돌봄에 대한 복지 요양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가 있으니, 그게 좀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니던 병원을 안 가고 이쪽 이제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이 의원에 등록을 하면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라 통합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그림을 짜면 일정 부분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자체가 총액 계약을 많이 따왔다. 그래서 액수가 꽤 크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등록 환자랑 이거를 늘려야 되니까 지방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환자 그룹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방정부가 어쨌든 재정을 맞아요. 포함해서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니, 의료급여 대상자부터 이제 환자 관리를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차차차차 늘려나가면은 뭐 의사 두세 명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세네 명씩 늘어나고 9명 정도 차면 일단은 그 정도 해서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의차 의료의 기본 속성 중에 그 접근성과 돌봄 연계성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핵심 이제 공략을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동불편 대상자를 통합돌봄 세팅하에서 많이 등록하기 위해서 방문 진료가 일부 방문 간호가 포함될 수 있게끔 하고, 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지자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관리를 의료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사업 하듯이 등록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부가 서비스로서 주치의 서비스 이런 게 들어가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무슨 나쁜 얘기가 아니라 통합돌봄을 발전시키면서도 주치의제도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 들으면서 더 많이 조금 더 긍정적인 저는 사인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지금 사실 그런 펀드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의 좀 뭐랄까요, 그 정부가 돈을 내려주는 방식이 영국이랑 좀 이제 다른 게 있는데, 어, 우리는 사실 그런 식으로 포괄로 줘본 적이 별로 없고, 그냥 지방교부금 말고는 지자체에 돈을 크게 줘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별도로 줄 수 있는 펀드가 그때 통합돌봄 초기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베럴케어 펀드라고 그 NHS가 이제 돌봄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펀드가 하나 있거든요, 기금. 그래서 NHS는 그거를 통합돌봄 지역에다가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공단에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통합돌봄 하는 지역에 뭐 일부 의료를 충당한다든지 의료랑 돌봄 연계되는 그 애매한 지점을 충당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를 내려준다든지 그런 게 약간 더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게 환자 등록 관리는 사실 항상 문제인데 지자체가 등록을 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러니까 이게 의료적인 니즈를 이렇게 평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게 지자체 안에서도 지자체 본청이랑 보건소랑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본청 공무원들이 가서 이제 의료적인 걸 평가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얘를 주치의한테 보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일단은 걸어 다니고 식사 잘하시고 이러면 되게 고민이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를 지자체에 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관리를 지자체에다가 하게 할 거냐, 사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면은 이제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 됐든 아니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행정적으로라도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의 그 대상자들을 어쨌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지역 돌봄과 지역 복지에 대한 그 수요와 필요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주치의에 대한 필요보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사람 대상자들 중심으로 이제 주치의를 붙이는 시도, 그러니까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라도 의사가 어쨌든 한 명 정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뭐 네네. 공무원 의사를 뽑자는 게 아니라 특정 민간 의원 중에 모범적인 이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평판 좋은 의료기관 붙여서 이제 그런 행정적인 일들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이제 병원은 여러 개로 찢어져 있는데 뭐 마땅치가 않아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 한 분, 두 분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늘어나면 이제 그게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하신 그 베터 케어 펀드 같은 그런 기금, 통합돌봄 기금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고 그 기금의 주치 서비스에 반드시 할당하도록 내부적인 규칙을 세우는 것.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주치의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리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장기 요양 의료급여 뭐 혹은 뭐 지자체 복지사업 신청할 때 이때가 딱 엔트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나는 주치의를 원합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또 하나는 저 주치의 의원을 누가 신청을 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뭐 다른 의원 논의를 하면서도 나왔는데, 이렇게 환자가 주치의를 하는 의원에 오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건강검진을 받은 의원 아니면 내 피검사랑 엑스레이 뭐
좀 더 검사 같은 거를 다 갖고 있는 의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많이 어태치가 되어 있어서 내 검사 결과가 없는데 이제 주치의라고 선뜻 가지 않는다. 예, 그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주치의원을 열었다고 이제 주치 환자가 올 거냐, 안 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고 좀 더 주치의원을 강제화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결국은 지자체가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자체랑 장기 요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있고요. 아마 다음 달에 별도 세미나에서 또 뵙게 될 것 같긴 한데 미리 또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제가 사실 이제 주치 제도에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건 이제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 사업이 우선 있어서 현재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현장에서 이제 그 연계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 그 파트의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랑 그다음에 이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있고, 장애인분들이랑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노인 주치의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이제 좀 하게 되었어요. 사실 강의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고혈압, 당뇨 약 주는 곳, 요 정도의 의원, 뭐 만간제거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애인분들도 만나다 보면 장애인 주치 기관으로 연계를 해주고 엔트리 포인트를 저희 쪽으로 잡아서 저희가 연계도 해주고 어떻게 잘 정착시키려고 해봐도 결국은 이제 혈압 당뇨뿐만이 아니라 뭐 관절 구축이라든지 재활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식장애인 분이면 뭐 안과 필요하거나 이런 전문 특수 파트가 필요할 때 결국 또 다른 병원을 이제 찾게 되는, 결국은 다시 혈압 당뇨약, 여기는 이거는 또 이 의원, 이거는 또 이 병원, 결국 한 3-4개의 의원을 다시 다니는 그 주치의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고민을 너무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 쪽에서는 주장애 관리랑 그런 일반 1차 의료에서 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좀 통합 연계해가지고 주치의로 풀어보자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 또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최소한의 의료 영역 안에서만이라도 연계가 잘 돼야 당사자들은 주치의로서 받는 메리트가 있을 텐데 이도저도 없는 거라서 지금 이조차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돌봄 영역과 보건의료 영역의 다영역 간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그 의료 서비스 내에서조차도 분절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걸 과연 주치 인센티브로 과연 풀 수 있을까? 특히 현재 연계를 정말 중시 여기면서 각종 연계 시범 사업들이 있는데 연계비를 다 인센티브를 받아가요. 하지만 끝단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어느 팀에서 연계를 저희 센터로 해줘가지고 저희가 어딘가를 다 찾아봐도 자원이 없어. 그러면 이분은 끝단에 가서 결국 받는 서비스가 없는데 연계 인센티브는 연계대로 했다고 쳐지고 가져가시고 저희 입장에는 결국은 해주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분은 통합 돌봄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다 영역의 서비스를 받은 것인가, 이런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자체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좀 있는 지자체고 자원도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이 없고 연계할 소스도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끝은 무엇이냐, 약간 이런 고민이 계속 들어서 이것 또한 아까 이제 복지 사업을 하면서 주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의 이제 혜택을 주면 조금 인입이 되지 않을까, 주치를 선택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받을 수 있고 이게 베네피셔리가 되는 복지 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별도 의원을 찾아가고 별도로 장기간 서비스나 이런 데서 받는 돌봄 서비스과의 과연 이 차이가 있는 큰 메리트 있는 뭔가 혜택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 들어보면 의외로 수요는 좀 있더라고요. 저희 장애인 쪽에서 조사했을 때는 한 80%는 주치 서비스 원한다. 이분들이 원하는 이유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장애 특성이 반영된 것 같은데 20%가 원하지 않는 이유는 한정된 서비스라고 많이 해서 그렇다면 진짜 그 한정된 서비스를 넘어서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저희 쪽에서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인력 또한 자원 또한 없어가지고 아 이게 현실 가능한가? 계속 이제 이런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인센티브까지만이 아니라 그 아랫단까지도 그러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1차 의료인부터 다 교육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치의를 진짜 할 거면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거 뭐 안과 가세요. 이게 익숙하지. 근데 원래는 코디네이션이란 건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쭉 보다가 안과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야 되니까 안과를 한번 가셔야겠다. 근데 우리 동네에 무슨 안과에다가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거기랑 한번 진료를 보시자 하고 진료를 가고 갔다 오면 안과에서 결과를 받고 이게 이제 보통 외국 사람들이 하는 의료 행위의 기본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 문헌을 보면 그냥 연계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페이퍼 하나 쓰고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화하고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사실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치의가 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조정 기능을 가지는 건데 그러면 인제 그러니까 내가 주치의를 맡았으면 적어도 이 사람의 의료적 문제 뭐 안과를 가야겠다 아니면 재활의학과를 가야겠다 뭐 혹은 어디 운동센터라도 보내야겠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기능을 안 하고 전부 다 지장부에다가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렇게 던지시니까 주치의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만큼 난 수가를 받지 않았다. 뭐 이게 제일 클 거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그런 자원이 우리나라에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냐 그 말도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끼리 전화 안 하지 않냐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뭐 수가 준다고 될 사업인가 어, 저는 거기서부터 약간 의문이 좀 있고 숟가락 같이 사람들이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약간의 인식 전환이 같이 필요한데 이걸 뭐 전화하면 얼마 뭐 서류만 던지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이제 이번에 갔던 플래너리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1차 의료 학회에서 플래너를 했던 분이 자기 환자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주치의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주치의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집에 가족이 몇 명이고 어디 살고 어느 동네에 살면서 뭐 직업은 뭐고 주로 뭐 누구랑 지내고 뭐이 정도는 알아야 주치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케이스는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주 노동자인 분의 뭐 당뇨 관리 같은 거 당뇨 고지혈증 관리 뭐 이런 케이스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게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보니까 치킨을 먹어서 관리가 안 된다를 주치의가 알아냈어요. 뭘 드시냐, 운동을 왜 하냐, 약을 먹었냐 막 얘기를 하다가 잘 보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에 주 2회나 치킨을 먹더라. 그래서 치킨 왜 먹냐고 했더니 싸서 먹는다. 싸고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대체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해서 치킨을 먹는다는 걸 알아낸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러면 치킨을 못 먹게 우리 같으면 그냥 치킨 드시면 안 돼요 이러고 보통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치킨 말고 다른 건강식을 배달해 주는 사회복지 기관을 찾아가지고 건강식 배달을 받도록 연계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주치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치의인데 우리는 이제 말은 주치의인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거는
물론 그렇게까지 한 시간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일부 수가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 수가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동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오늘 참 어려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개념부터 또 실제 한국에서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까지 너무 애써서 준비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 오늘 진행했던 세미나 영상은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7월, 8월, 8월, 9월 두 번의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이혜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